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인적공제 항목, 기본공제 항목 중에서 부양가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의 요건이 제한을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20세, 60세 이렇게 요건을 다 갖춰야지만이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 수 있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소득 요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다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세법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이 요건과 소득의 요건을 보겠다는 거예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보겠다. 20세 이하이다, 60세 이상이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다 라고 하는 거고, 각각의 항목마다 보게 되면은 가끔씩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설사 나이가 20세가 이상이 된다, 초과가 된다 할지라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가 된다 할지라도 나이의 요건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20세가 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소득 금액 중에서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의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의 요건을 뒀단 말이죠. 단 장애인의 경우에 한해서만 나이 요건을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소득의 요건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부터 보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그러면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그리고 나이의 요건을 두지 않는다, 소득의 요건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각각의 항목마다 그때 가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진도 나갈 구간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제 칠판에 와서 보시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잠깐 보고 소득공제 항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총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 차감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할 때 주의할 거, 둘 이상의 곳에서 근무를 한다. 둘 이상의 곳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다. 아니면은 재취업자가 있다. 연도 중에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재취업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서 각각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전체를 합산해서 현 근무지와 주 근무지에서 합산해가지고 한 번만 공제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월할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차감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그러고, 이 근로소득 금액이 다른 종합소득 금액하고 합산해가지고, 물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있긴 합니다만은 다른 종합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득공제 항목이고, 소득공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었었죠. 연금보험료는 공적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사적연금은 연금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그 다음에는 연금 세액공제 항목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볼 항목은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가셔가지고요. 교재 90페이지로 가십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소득공제 항목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9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특별소득공제에 대한 개요 나와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에 대한 개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서류들을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께서는 하실 것은 없을 겁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92페이지에 보시면은 보험료 공제라고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지금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칼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무슨 얘기예요? 근로자의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해준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급여에다가 포함을 시켜라. 일단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시키고 이것을 보험료 공제로서 공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이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지난 시간에 봤던 재취업자들, 그러니까 중간에 3월달까지 근무를 하고 7월달에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4, 5, 6월달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역보험 가입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보험 가입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의 제공 기간 동안에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주택자금 공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자금 공제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고 그 이제 조세등재자산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저축에 대해서 청약저축에 대해서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먼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흔히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주택이 없는 자가 전세를 얻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칠판으로 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건이 뭐냐고 그러냐면은 첫 번째가 요건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 12월 31일 현재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 그러면은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는다.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게 되면은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를 안 받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조금 이따 보게 되는 담보대출, 그 다음에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안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먼저 국민주택을 한번 볼까요?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갖다가 국민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국민주택.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좀 그만큼 좀 넓혀놓고 있습니다. 넓혀놓고 있는데 중요한 게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용 면적.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보게 되면은 그 등기부 등본에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표제부에 보게 되면은 이 전용 면적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건축물장에 보게 되면은 전용 면적이 나와 있고 건축물장에는 공용 면적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32평형,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25.7평이거든요. 이걸 평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은 25.7평인데 우리가 아파트 보게 되면 아파트 한 32평형이 아파트 32평형 그러면은 대부분 다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면적이 32평형 아파트 아니면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전세로 임차하는 경우에 차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가, 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게 되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주택에는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그래요. 오피스텔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번째가 대출을 어디서 받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출 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대출 기관. 자, 들어가서 볼게요. 자, 대출 기관이 금융기관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개인한테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냥 거주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거주자, 개인한테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한테서 받는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전입일하고 입주일. 전입일, 입주일은 내가 들어가 사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입이라고 하는 건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얘기합니다. 이 둘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 전후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후.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어요. 차입을.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입주를 이날 했습니다. 아니면 전입을 이날 했습니다. 입주일로 전입을 좀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 과거 3개월, 전입일로부터 후에 3개월, 이 기간 동안에 차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이 기간을 지나버리고 나서 차입을 한다? 이것은 전세자금 대출로서 소득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차입금이 누구한테 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차입금이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직접 통장에, 임대인 통장에, 임대인 계좌에 송금이 돼야 됩니다. 이 차입금이, 이게 참 요건이, 그렇죠. 일단 차입은 그 세입자가 차입을 하는데, 세입자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돈은 금융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집주인 계좌로 송금을 해줘야 여기에 대해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게 요건이 해당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매달 불입하는 원금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신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이 개인한테서 차입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한테서 차입을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업을 하면 안 돼요. 이 개인이 대부업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거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안 되는 거고, 법인한테서 빌려도 안 되는 거고, 어떤 뭐 조합에서 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주자한테서 차입하는 부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때는 전입일이라든지 입주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한테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1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돼요. 한 달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전후 3개월 역시, 전후 1개월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일, 전입일 중에서 전 1개월,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맺으라고 하고, 단,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이 약정 이자가 최소한 1.8%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1.8% 이상이어야지만이 이 요건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근로자인 세입자가 상환하는 원금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와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게 되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경우에 이 한 가지 중요한 게 계약을 누구 명의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계약. 실질적으로 계약도 세대주, 근로자가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채무 상환도 이 근로자가 해야 됩니다. 이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게 되면은 계약도 세대주가 계약을 해야 되고 채무 상환도 세대주가 해야 되고, 세대원이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계약도 세대원이 계약을 해야 되고 채무 상환도 세대원이 해야지만이 이 요건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요건이 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상환하는 금액의 40% 300만 원 한도로 하겠다. 물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주택마련 저축에 두 개 합해가지고 300만 원 한도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상환 금액의 원금하고 이자, 중요한 것은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을 같이 합한다는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 상환액의 40%에 대해서
40%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소득공제 해주겠다. 한도는 3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300만 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교재로 오셔가지고요. 93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가지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주 그랬습니다.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된다. 무주택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가로 안에 보니까 세대주가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그러니까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된다. 오피스텔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원리금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40%. 밑에 보시게 되면은 대출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대출자 요건 첫 번째가 대출 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 대출 기관 각종 은행들이 나오고 있죠. 뭐 금융공사도 있고요, 보험회사도 있고요, 연합회도 있고요, 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그 대출 기관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 이 차입하는 경우는 소득 요건을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3개월 이내에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되고 소득 요건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 요건은 없어야 된다. 소득 요건은 없었었는데 밑에 보니까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도 있어요. 차입한 차입금도 있는데. 자, 9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대출 기간으로 인한 차입금에 대한 요건이 나옵니다. 대출 기간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전입일 중,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자금일 것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 차입금이 대출 기간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이라고 하는 요건이 나와 있어요. 반드시 집주인한테 바로 대출 기간에서 바로 송금이 돼야지 임차인이 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서 두 번째 대출 요건으로서 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죠. 1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2016년도 3월 15일까지는 2.5%였는데 3월 16일부터는 1.8% 이자가 약정 이자가 1.8%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금액보다 낮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보다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40%를 공제해주고 공제 한도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그다음에 주택마련 저축의 공제 금액과 두 개 합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볼 것은 이제 담보대출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주택 임차 차입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부분인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그 전에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9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요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예규 중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별표가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 임차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업을 통해서 빌린다든지 아니면 일반 법인을 통해서 빌린다든지 각종 공제에 의해서 빌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 차입금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개인한테 거주자한테 차입을 하게 되면 1.8%로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영업대금 이익이 되겠죠. 이분한테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이자소득세가 아마 과세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겠고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죠. 담보대출. 다시 교재 칠판으로 오셔가지고요. 자,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첫 번째, 12월 31일 현재 여기서는 무주택자이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됩니다. 1주택자. 1주택자라고 하는 거죠.
담보대출인데 어떻게 무주택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의문점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죠? 담보대출은 집이 있어야지만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분양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 그건 조금 더 보도록 하겠고요.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대주. 역시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게 되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똑같이 세대원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에 대한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을 받지 말았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요건도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가 공제를 받으려면은 세대주는 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거주 요건이 없어요. 근데 세대원은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대주입니다. 세대주일 경우에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전세를 주고 내가 다른 주택을 전세로 가서 살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건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대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세대주가 뭔데라고 하는 거죠. 세대주라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12월 31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로 주민등록번상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등재가. 그래서 반드시 세대주로 세대원인 공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변경을 해줘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국민주택 규모가 없습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삭제됐어요. 삭제. 2014년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부분부터 2014년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부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그 규모가 삭제돼 버렸어요. 그래놓고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부분부터 요건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전세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여야 됩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대한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담보대출로 오게 되니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없애버렸습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2014년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부분부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국민주택 규모가 있었어요. 국민주택 규모 요건이 있었단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이 4억 원이라고 하는 요건이 4억 원 이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2014년도 12월 31일 이전에는 얼마였냐면 3억 원 이하였습니다. 요건이. 그래서 이때 차입하는 세입자 차입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요건을 해당이 됐었어야 됩니다. 2013년도 이전에 차입하는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가 있어야 되고 기준시가라고 하는 게 요건이 반드시 3억 원 이하여야 된다 했었었는데, 2014년 이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를 없애버렸고 삭제를 해버렸고 대신에 기준시가를 1억 원 정도 상향시켜 놓는 그랬던 거죠.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담보대출을 보고 있다는 거죠. 담보대출을 보게 된다는 건 먼저 소유자가 그 전에 다시 아까 우리가 세대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대주가 공제를 받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대주가 여기에 반드시 소유자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택의 소유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주택의 소유자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택의 채무자여야 된다는 거죠. 채무도 세대주가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세대주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대원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대원이 소유자여야 된다. 그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세대원인 근로자가 소유자로 등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소유자, 이 세대원인 근로자가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세대원은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담보대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 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담보대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이게 자꾸 법이 바뀐다는 거죠. 그동안에 법이 많이 바뀌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 거에 대해서 소급해서 이렇게 그 공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자, 2013년도 이전입니다. 2013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이게 상환 기간을 10년 이상, 그 다음에 15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30년 이상. 그러는 경우에 한도,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담보대출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40%로 공제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대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금하고 이자가 아니라 이때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자의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 소득공제 해줄 때 그 한도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도 금액. 얼마까지를 해줄게 라고 하는 한도 나타내는 부분인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이게 600만 원을 한도로 했었습니다. 600만 원 한도로 했었고요.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한도로 했었고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2004년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하면은 2011년도 12월 31일까지네요. 2011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이때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인 경우, 15년 이상인 경우만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5년 이하,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소득공제 항목을 두지 않았었어요. 소득공제 항목을 두지 않고 15년 미만인 경우는 안 해주다가 15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해주고 여기는 1500만 원을 한도로 이렇게 해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4년 이때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무조건 15년 이상이었었어요. 30년이라는 기간도 없애버리고 무조건 15년 이상만 해당이 된다. 15년 이상이 해당이 되게 된다 하면은 일단 상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다. 그런다 한다 하면 공제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제 금액을 어떻게 해주냐 하게 되면은 먼저 이때부터는 고정금리이거나 또는 비거치식인 경우 상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 방법. 고정금리이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금리이거나 상환 방법이 비거치식인 경우에는 얼마까지? 1,500만 원까지 해줄게 한도를 1,5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아닙니다. 고정금리도 아니고 비거치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000만 원? 잠시만요. 네, 그 이외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15년 이상인 경우에 그동안에는 10년 이상, 15년 이상, 30년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무조건 15년 이상으로 가져가되 이때 차입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거치식인 경우에, 비거치식인 경우에는 1,500만 원 한도로 해주겠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이거나 또는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하나만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1,5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공제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 외적인 게 뭐예요? 고정금리도 아니고 비거치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변동금리이면서 거치식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소득공제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가게 되면 2015년도부터 일단 이 기간까지는
이 기간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15년입니다. 15년 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5년 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고정금리,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이게 되면은 이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은 고정금리 부분하고 비거치식을 따로 떼놨어요. 그래 놓고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면서 비거치식입니다. 엔드 개념이죠. 엔드.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인 경우는 얼마로 공제해 줄게? 라고 하는 부분인 거. 1,800만 원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 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1,800만 원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 줄게. 그 다음에 고정금리이거나 또는 비거치식이 아니에요. 아니면 고정금리가 아니에요. 비거치식이가 두 개 하나만 선택하게 된다 하면은 5화 개념으로 보게 된다 하면은 이건 1,500만 원을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500만 원. 그 다음에 이거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1,000만 원을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게 2015년도부터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년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갔고, 15년 이상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냐 비거치식이냐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1,8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한도로 했었는데, 이때는 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때 10년짜리가 하나 생겼었어요. 10년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면서 15년 미만, 10년 이상이면서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게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00만 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어렵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담보대출 상환액에 대해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이게 왜 어렵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경과 규정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2016년도 기속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2016년도에 상환했던 이자에 대해서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항목을 하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 상환하는 금액이 2012년도에 차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2005년도에 차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차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보통 30년 이상이니까 이때 2003년 이전에 차입하는 사람들은 30년 이상을 상환기간을 가져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도 상환하는 2016년이 돼가지고 보는 시점에서는 지금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엮여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게 되면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공해 줄 때 몇 년도 차입이다라고 하는 거, 상환 기간이 몇 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은 다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나오지만은,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2015년도 최근 것을 보게 되면은 최근 거에 대해서는 10년 상환 기간을 일단은 만들어 놨다고 하는 부분이죠. 10년 이상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 10년에서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를 300만 원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년 이상 상환 기간을 가져가는 부분, 15년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부분에 대해서를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조건을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엔드 개념으로 가져가게 되면 한도를 1,800만 원까지, 이자 상환액의 한도를 1,800만 원까지 공제해 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된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이다. 하나만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도를 1,500만 원까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정금리도 아니고 비거치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금리이면서 거치식이에요. 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해주겠다.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500만 원이네요. 네, 500만 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요 교재를 한번 모아서 볼게요. 고정금리도 아니고 비거치식도 아닌 경우에는 500만 원이 맞습니다. 500만 원. 자, 교재로 오게 되면은 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라고 나와 있고, 세대주가 그리고 가로 안에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제외. 아까 우리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입하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참고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14년 개정세법에 따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삭제했어요. 초과도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취득 당시 주택의 당시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해놓고 밑에 유예 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부분부터 그래놓고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1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무슨 얘기예요? 국민주택 규모하고 기준시가가 3억 이하라고 하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지만이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대주 요건, 실제 거주 요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조금 전에 봤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입일과 입주일 중에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된다.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된다.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고요. 이건 전은 없어요. 전후, 전세자금 대출은 전후 3개월이지만은 이것은 주택을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제 담보 이렇게 잡아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반드시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같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소유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이 채무도 상환해야 된다. 소유자가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가 채무도 상환해야 된다. 이런 요건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또 뭐가 있을까요? 상환 기간이 반드시 10년 이상인 경우, 15년 이상인 경우, 30년 이상인 경우 이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2014년도 12월 31일 이후에 2015년도 1월 1일 이후에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0년을 이상 상환기간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300만 원 해주겠다. 그러면은 15년 이상을 상환기간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놓고 거치식이냐 비거치식이냐 따져가지고 1,800만 원 한도로 해주겠다. 1,500만 원 한도로 해주겠다. 500만 원 한도로 해주겠다. 이런 요건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그 상환기간도 그 기간에 이상 상환기간을 가져가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줄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놓고 다음에 요건들이 또 이제 예외적인 이제 요건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게 낫겠죠. 96페이지 보시니까 두 번째 2번에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칠판에 오셔가지고 주택의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먼저 요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요건 중에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방금 본 예는 뭐예요? 전 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전 소유자의 채무.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 집을 샀습니다. 이 집을 샀는데 전 소유자가 이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 상태에서 이 채무를 내가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전 소유자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게 되면은 어떤 요건이 위배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라고 하는 이 요건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 채무자에 대해서 승계 요건에 대해서 3개월 요건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3개월 요건을 두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예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참고안에 보시게 되면은 전 소유자가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경우에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소유자한테 따라가서 그 전 소유자의 요건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주택 양수인이 그래놓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택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죠.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 저당 차익권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설사 전 소유자의 주택에 대한 채무를 승계한다 할지라도 설정한 담보를 설정한 그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 저당 차익권 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9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특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특례 요건. 첫 번째가 이제 조특법 99조에 관련된 부분인데 양도소득세 감면된 신축주택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5년이 지나게 되게 되면은 5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옛날에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주택을 지어놓고 한참 주택 IMF라든지 이런 때 주택을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된 주택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서 분양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건들을 갖추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특법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주택들이 있거든요. 이 주택들을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도 감면을 받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그 주택을 저당으로 설정해놓고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혜택이 뭐냐 하면은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5년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설사 이제 상환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얘기예요. 상환기간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면주택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해당이 되게 되면은 상환기간 요건을 보지 않겠다는 거고 그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97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이전합니다. 이전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최초로 차입했을 경우에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고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지만이 담보대출에 대한 효력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상환 기간을 20년 이렇게 가져가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서 하나은행에서 차입을 했는데 이 은행이 이자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한 2년, 3년 아니면 5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은행을 갈아탄다는 겁니다. 대환대출이라고 그러죠. 대환대출. 하나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으로 갈아탈게요 라고 했을 경우에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순간 뭐가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 요건이 2배가 돼버립니다.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도 3개월 이내 차입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설사 금융기관을 대환대출 금융기관을 갈아탄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차입했던 이 요건이 해당이 된다 한다면은 이 요건이 유효하다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이 대환대출하는 은행이 전 은행에다가 전체를 상환하고 이 국민은행이 내 주택에다가 소유권에 대해서 전세를 담보로 설정하고 소유권에 대해 담보 설정하게 된다 하면은 이 3개월이라는 요건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은 요건을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입하는 은행에서 전 은행의 전체 금액을 상환하고 이 신규 은행이 내 주택에다가 소유권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대출을 이어가게 된다 하면은 이 은행에다가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은행으로 갑니다. 국민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추가로 대출할 경우에 국민은행에다가 전체 상환하고 이 우리은행이 나의 주택에다가 담보를 설정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계속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전에는 이 대환대출 하는 게 3회로 제한됐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규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가지고 얼마든지 더 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거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로도 최초가 3개월 이내에 설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상환 기간을 계속해서 15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상환 기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최초 설정을 했습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요. 3개월 내에 모든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20년 상환 기간에 20년을 가져갔다는 거죠. 20년을 가져갔는데 지금 2016년입니다. 2016년인데 이걸 언제 차입을 했냐면은 2010년도에 예를 들어 차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010년도에 차입을 해가지고 20년 상환 기간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다 한다 하면은 일단 모든 요건을 다 갖췄어요. 갖춰가지고 2010년도부터 16년, 15년까지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채무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그래서 이걸 2016년도 전체를 상환해보는 경우가 금액에 대해 전체를 상환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빌렸는데 2억을 차입을 했는데 이 2억 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원금하고 이자를 얼마씩 상환하다가 예를 들어 원금이 뭐 한 1,000만 원, 매년 1,000만 원씩 상환했을 경우에 한 5천만 원 상환하고 지금 1억 5천이 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 5천이 남아있는 가정 하에서 2016년도에 이 1억 5천을 전체를 상환해버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 10월 31일 날 전체를 상환했습니다. 그런다 한다고 하면은 1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발생한 뭐가 있어요? 이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자. 지금 우리는 이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2016년도에 소득 공제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돼요. 상환 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차입금의 원금을 전체를 상환한다? 그러면은 그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안 해주겠다. 이자 부분에서 소득공제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 상환이라고 그랬는데 20년 15년 되는 해가 예를 들어 15년 되는 해가 2014년이었어요. 14년이 2015년 되는 해이고 16년은 지금 2016년도가 있는데 이게 16년도, 17년도 되는 해예요. 상환 기간이 20년 상환 기간에 처음에 계약을 해놓고 2억을 차입을 했는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와가지고 15년의 기간은 지났습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은 지났고 20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이때 지출하는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 2016년도에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는 상환 기간이 15년, 최초 요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15년 이상은 차입을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5년 이전에 전체를 상환해버린다? 그런다 간다 하면은 그 해에 지출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근데 20년 상환 기간 중에서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간이 15년 이상이니까 15년을 지나서 상환 기간이 되기 이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도 12월 31일 날 상환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것은 공제가 된다 그래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15년이라고 하는 상환 기간을 두고 15년 이내에 상환을 해버린다? 그 해에 지출한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15년을 초과해가지고 15년을 넘어서는 그 상환 기간에 15년을 지난 그 상환 기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해에 지출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소득공제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 담보대출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다시 교재로 와가지고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고요. 97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이전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상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